형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결과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사람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단순히 원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형법은 단순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과연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를 다시 묻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가볍게 밀쳤는데 넘어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단순한 조건설에 따르면 밀친 행위가 없었더라면 병원으로 이송될 일도 없었고 결국 사망도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형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정말 그 사망 결과까지 밀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 객관적 귀속이론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객관적 귀속이론은 단순히 행위와 결과 사이에 사실적 자연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규범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과연 행위자가 만든 위험이 실현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확대된 인과관계를 제한하고 부정하기 위한 논리로 기능한다. 즉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책임 귀속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준이 위험증대 이론이다. 위험증대 이론은 행위자가 실제로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감소시켰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 범위 안에서 행동하였다면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지려는 순간 한 노동자가 동료를 강하게 밀쳐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해보자. 밀쳐진 동료는 팔이 부러졌다. 외형적으로 보면 폭행이나 상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행위는 더 큰 위험, 즉 사망의 위험을 줄인 행위이다. 따라서 그 상해의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차량 앞에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 자체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범위 안에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위험실현이론이다. 위험실현이론은 행위자가 위험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발생한 결과가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면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A가 B를 칼로 찔러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이던 B를 전혀 다른 제3자가 몰래 들어와 살해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B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A의 칼부림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직접 실현한 것은 제3자의 고의적 살해행위이다. 따라서 A가 만든 위험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A에게 사망 결과까지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는데 상처는 경미하였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결과는 단순히 칼에 찔린 위험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교통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이 개입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 귀속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 귀속이론에서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이다. 이것은 행위자가 법을 지켰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가를 따지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설령 검사를 했더라도 환자가 어차피 사망했을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결과는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 피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발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사망 결과를 의사의 과실에 귀속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도 간기능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한 사건에서 만약 검사를 했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대로 만약 적절한 검사를 했더라면 위험을 발견하여 수술을 중단하거나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환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면 결과는 의사의 과실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논리는 부작위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월호 선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선장이 구조 의무를 다하였다면 승객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선장의 부작위와 승객들의 사망 사이에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즉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어떤 규범이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 범위 밖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가 예상보다 빨리 교차로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교차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과속 자체는 위법하지만 과속금지 규정의 목적은 특정 구간에서 속도로 인한 위험을 막는 데 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사망 결과를 과속행위에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한 뒤 극심한 수치심으로 자살한 경우도 있다. 폭행을 금지하는 규범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자살까지 방지하는 것을 직접적인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살 결과까지 폭행 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객관적 귀속이론은 형법상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인간의 행위는 세상 수많은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단순한 연결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정말 행위자가 만든 위험의 실현인지, 그리고 그 위험이 법이 금지하려는 위험인지까지 따져본다. 결국 객관적 귀속이론은 모든 원인이 곧 형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형법의 절제 원리를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사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어디까지를 행위자의 책임 영역으로 볼 것인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인 것이다.